나는 대학 시절 자취를 하기 시작하면서 겪었던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대학교 2학년 때 학교 근처에 있는 오래된 4층 건물의 원룸을 월세로 구하게 되었다. 건물은 꽤 낡았고 주변의 가로등도 희미해서 밤이 되면 다소 으스스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래도 학교에서 가까운 위치와 저렴한 월세가 매력적이어서 계약을 망설이진 않았다. 첫 몇 주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새 환경에 적응하며 수업과 알바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소음으로 잠에서 깨어났다. 밤 2시쯤 누군가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피곤한 상태에서 문을 열기엔 겁이 났기에 그저 침대에 누운 채로 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길 기다렸다. 그런데 그 소리가 시간이 지나도 계속되었고 더 세차게 규칙적으로 반복되었다. 두려움이 점점 커져서 이불을 뒤집어 썼다. 한참을 기다리자 결국 소리가 멈췄고 나는 겨우 잠에 들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그런 소리는 종종 들려왔다. 어느 날은 문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복도를 걸어 다니는 듯한 발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또 다른 날은 낮에는 분명 닫아두었던 창문이 밤이 되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다. 나는 스스로를 한심시키려 했다. 바람 때문일 수도 있고 건물 자체가 낡아서 그런 상태일 거라고.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그날도 평소처럼 늦은 시간에 귀가 하얗피고 난 몸을 침대에 눕혔다. 그런데 어느새 잠에 들었는지 모를 시간에 갑작스러운 싸늘함에 눈을 떴다. 방 안에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인기척을 느껴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내 방 한 구석 그림자 속에서 어떤 형체가 느릿하게 움직이며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눈을 마주친 순간 그 형체는 창백한 얼굴을 드러내며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려 몸조차 움직일 수 없었던 나는 이를 악물고 간신히 정신을 차려 가까스로 불을 켰다. 순간 그 형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방 안엔 나 혼자뿐이었다. 그 일 이후로 나는 그 낡은 건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다. 며칠 후 나는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피신했고 바로 다른 곳을 구했다. 건물을 떠나는 날 이웃 주민에게서 그 건물에 얽힌 소문을 듣게 되었다. 몇 년 전 내가 살았던 방에서 한 젊은 여성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후로 그 방에서는 종종 묘한 일이 벌어졌고 나처럼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지금은 다른 도시에서 살아가며 그날이 잊으려 애쓰고 있지만 가끔씩 생각난다. 그날 밤 나를 바라보던 그 창백한 얼굴의 여인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나에게 나타났던 것일까? 그 이유는 지금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한여름의 더위가 절정에 다다르던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외진 산속에 자리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그곳은 도시의 혼잡함에서 벗어나 자연과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완벽한 장소였다. 우리가 머물기로 한 집은 마을에서도 꽤 떨어진 산속에 위치해 있어 도착하자마자 아늑한 고립감을 느낄 수 있었다. 집주인 아저씨는 우리에게 집에 대해 설명하면서 약간의 주의를 주었다. 밤중에는 근처 숲으로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무언가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지 몇 년 전부터 이곳에선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그 말을 흘려들었다. 첫날 저녁 고된 운전으로 피곤해진 우리는 집에서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오랜만에 재회를 축하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밤이 깊어가자 술기운에 취한 한 친구가 그 이야기를 꺼냈다. 아까 그 아저씨가 숲에 대해 말한 거 기억나? 혹시 진짜 귀신이라도 나오는 건 아닐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점점 무서운 공포 분위기로 변해갔다. 우리 중 한 명이 인터넷에서 늙은 귀신 이야기를 풀어놓자 다른 친구들도 자신들이 들어온 무서운 일화들을 차례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섬뜩했던 것은 오래된 마을 전설에 나오는 실종된 소녀 이야기였다. 몇십 년 전 이 마을에서 어린 소녀가 실종되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숲속을 뒤졌지만 결국 그녀를 찾을 수 없었고 몇 달 후 그녀의 부모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을을 떠났다고 한다. 이후로 간헐적으로 그 소녀의 유령이 숲 속에서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특히 보름달이 뜨는 밤엔 그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흥에 겨워 우리는 즉석에서 보름달이 뜨는 다음
날 밤에 숲으로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피부로 스며드는 냉기를 느끼며 숲의 중심부로 나아갔다. 밤하늘엔 구름 한 점 없이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우리는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겼다. 갑자기 멀리서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그것이 점차 우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너무나 애절하여 우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소리가 점점 더욱 가까워짐에 따라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발을 뗄 수 없었다. 순간 숲속 어딘가에서 하얀 형체가 우리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실루엣조차도 밝게 빛나는 소녀의 형체였는데 우리를 향해 슬프게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친구 중 한 명이 소스라치 개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그것을 계기로 우리는 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누구 하나 그 경험에 대해 다시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마을을 떠나던 날 집주인 아저씨는 우리를 보며 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서늘해진 기분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의 기억은 가끔씩 꿈속에서 떠올랐다. 그 후로 인터넷에서 그 마을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 결과 드문드문 비슷한 경험담들이 올라오곤 했다. 과연 그날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이었을지 지금도 알 수 없지만 그때의 공포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이야기다. 잊혀진 동굴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었는데 작성자는 친구들과 함께 등산을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기묘한 동굴에 대한 경험을 적고 있었다. 작성자는 자신을 민준이라고 소개했다. 민준과 친구들은 주말을 맞아 근교의 한 산으로 등산을 가기로 했다. 도심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자 했던 그들은 등산로를 따라 천천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등산로 중간에 위치한 전망대에서 잠시 쉬기로 한 그들은 주변 경치를 구경하며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새로운 길을 발견했다. 등산로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작은 오솔길이 있었고 그 끝에는 무언가 흥미로운 것이 있을 것만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호기심에 그들은 그 길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그렇게 나아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감춰진 입구를 발견했다. 가까이 가보니 꽤 큰 동굴의 입구였다. 마치 사람의 손길은 닿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운 형태였고 동굴 입구 주위에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한 친구가 동굴 안을 들여다보자고 제안했고 나머지 친구들도 이에 동의했다. 그들은 휴대폰의 손전등 기능을 켜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평범한 동굴처럼 보였지만 점점 들어갈수록 기묘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벽면에는 알 수 없는 기호와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고 공기는 차가웠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은 동굴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또렷해지며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렸다. 민준과 친구들은 겁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그들은 급히 동굴 입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어두운 동굴 속을 허둥지둥 달리며 겨우 밖으로 탈출한 그들은 바깥의 햇빛을 보고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민준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 동굴에서 들었던 속삭임이 계속해서 그의 귀에 맴돌았고 눈을 감을 때마다 알 수 없는 그림들이 떠올랐다. 점점 지쳐가던 그는 다시는 그 산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 동굴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인지 혹은 민준의 이야기가 단지 허구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그 동굴의 소문은 인터넷을 타고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고자 했다. 누구도 동굴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했지만 나름의 추측과 탐험을 통해 그곳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결국 몇몇 탐험가들은 인터넷에서 소문으로만 듣던 그 동굴을 실제로 찾았고 민준이 남긴 묘사와 일치하는 기호와 그림을 발견했다는 보고를 올렸다. 그들은 추가적인 탐사를 위해 동굴을 조사했다. 하지만 추가로 어떤 발견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탐험가들은 소식이 끊겼고 그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았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동굴을 찾아갔던 사람들 중 일부가 마을로 돌아온 이후 이상 행동을 보이며 실종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기이한 이야기를 남기는 경우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도 그 동굴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더욱더 많은 이들이 그곳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마치 동굴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숨기기라도 하듯 자취를 감추고 다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민준의 이야기는 여전히 인터넷을 떠돌며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대학생이었던 나는 어느 평범한 오후에 도서관에서 과제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날은 유난히 지치고 피곤했다. 그래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자 인터넷에 접속했다.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니 한 온라인 채팅 사이트에 눈길이 갔다. 익명으로 자유롭게 대화하세요 라는 문구가 인상적이었다. 채팅 사이트에 접속하자 익명 사용자들과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방이 떴다. 나는 흥미롭게도 공포와 미스터리 주제를 다루는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채팅방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다들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중 가장 눈에 띄던 것은 영혼과 대화하기 라는 주제를 가진 한 사용자였다. 그는 자신의 과거 경험을 이야기하며 영혼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회의감이 들었지만 점점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는 자신만의 비법이 있다며 나에게 직접 그 방법을 체험해 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나는 약간의 호기심과 두려움을 안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채팅을 통해 몇 가지 지침을 주었는데 그것은 매우 간단했다. 밤 12시 정각,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촛불 하나를 켠 상태에서 거울 앞에 앉아 나타나라라는 말을 3번 반복하는 것이었다. 그 지시 사항은 마치 유령을 불러들이는 오래된 주문 같았다. 나는 그날 밤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지시대로 행동했다. 그리고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뒤 나는 거울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눈치챘다. 처음에는 내 착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분명 움직였다. 거울 속에는 희미한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의 거울 속 모습을 따라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내가 하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계속해서 그 형체는 나와의 거리를 좁히며 마치 거울 밖으로 나올 것처럼 느껴졌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눈을 감았다가 뜨니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와 있었다. 나는 잠시 동안 안도의 한숨을 쉬었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그 순간 컴퓨터 화면에 채팅방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잘 왔어? 이제 내 차례야.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어떻게 내가 본 것을 알고 있었을까? 나는 그저 우연일 것이라며 자신을 달래려 했지만 그 다음 메시지를 보고 얼어붙고 말았다. 지금 내 뒤에 있어. 공포에 질려 고개를 돌릴 수 없었다. 몸이 굳어버린 채로 채팅창을 응시하는 동안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다. 그리고 잠긴 방의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서서히 열렸다. 그날 밤 나는 집을 뛰쳐나갔으며 그 후로 다시는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몇 주 후 다시 한번 알 수 없는 계정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다시 해보자. 이번엔 더 재미있을 거야. 그 채팅창을 보는 순간 나는 차디찬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끌림이 생겨났다. 그리고 나는 또다시 끝나지 않는 공포의 굴레로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